이제 복지과 소사이어티 방송을 두고 알아두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뭐 그런 방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인 가처분 소득도 그 개념이라도 하나 파악하고 계시면 밖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유식해 보입니다. 제 생각엔 저희 방송이 재밌게 하려면 위원장님이 전원책 변호사로 빙의를 해가지고 목소리가 비슷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저기 유시민 역할을 작가예요? 해가지고 하면 그거 진짜 재밌네.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김구라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김구라. 네. 하긴 요즘엔 들을 게 너무 많아서 뭐 골라 듣는 여러 가지 재미도 있겠지만 한 번씩 꼭 들어보시면 그 어떤 지식적인 높이랄까요? 위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퀴즈맨이 이미 방송 내용의 반을 말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보통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소득 주도 성장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처분 소득이 도대체 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운영위원장님, 예. 가처분 소득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 보는데 이 제목을 가처분 소득 정체의 원인과 대책 이렇게 잡아놨더니 야 그렇게 해갖고 누가 알아듣냐 하면서 그 서민들한테 돈 주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표현해라는 제안을 받고서 내가 참 그 생각까지는 이러지 못했구나 하고 반성을 그리고 저 했는데요. 위원장님 가처분 소득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요. 예. 일본식 한자 혹시 아닌가요? 되게 좀 그런 느낌이 것 안 같아요. 닿는다 느낌이 예. 들어서요. 그래서 설날 앞두고 아마 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아까 세뱃돈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고향에 가기도 저 맞습니다.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는데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기 소득이 그 왜 적은지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자기 잘못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봐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가처분 소득을 주제를 잡아봤고요. 뭐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소득 중에서 그 개별 가계, 그러니까 가정 경제가 임의로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 저는 여윳돈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윳돈. 여윳돈도 아니지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은 그게 더 그래도 뭐 와닿지 노동이든 않나요? 네. 또 어떤 저 주식 투자에 따르는 이득이든 아니면 뭐 물받은 재산이든 어쨌든 전체 획득한 소득 중에서 개인의 세금이나 뭐 이자 지급 같은 고정 지출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됐냐 이것을 이제 그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경제의 3구성 요소가 정부, 기업, 가계 이렇게 3자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나 그 기업 부분만 강조하고 개별 가계 부분을 그동안 너무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속에서 개별 가계가 가지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부분을 이제 인정하고 이 부분에 그 힘을 실어주자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가처분 소득이란 말이 정부 보고에서도 그렇고 그 대통령 연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 풀면 되게 쉬워요. 처분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그래서 앞에 가짜가 붙고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냥 왜 원천 징수로 빠져나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은 많이 벌긴 버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고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오지만 내가 쓸 수 없는 돈은 사실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걸 가처분 소득을 요즘은 가처분 이런 말보다는 처분 가능 소득 요즘 이렇게 또 많이 써요. 어쨌건 이제 처분 가능한 소득인데 아까 우리 버터가 이야기했던 여윳돈 이런 거 하나는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많아야 돼요. 임금 소득자 같으면 임금이 높아져야 되는 거야. 사업 소득자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자영업 장사가 잘 돼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이전 소득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이전 소득을 더하는 거거든요. 내가 번 소득에다가 이전 소득을 더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빠지는 게 있죠. 세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은행의 이자라든지 이런 거는 또 빠지거든요. 요걸 빼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건 처분 가능한 소득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건데 요거 이제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할 여력이 많다라든지 또 저축할 돈도 많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특히 내수 경제가 우리 서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가 가처분 소득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의 월 총소득하고 예. 지출해가고 뭐 이런 걸 비교한 현황이 있죠. 예, 예.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했던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에 대한 조사를 보면요. 일단 월 평균 소득을 한 442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꽤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별로 와닿지 않을 건데 그게 이제 중위 소득이 아니고 평균 소득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버시는 분들은 엄청 버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올려주는 그.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1,870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그 중에서 딱 중간을 끊어서 하면 이보다 훨씬 낮을 건데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평균으로 산술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442만 원인데 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그 어디에 쓰느냐를 봤더니 자녀의 교육비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든지 교육비에 사교육비까지 포함해서 한 40만 원 가까이 쓰고요. 또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 여기에도 한 25만 원 쓰고 자기 자신의 노후 보장 사적 임금을 넣는다든지 이런 데 또 한 23만 6천 원 정도 쓰고 주거비용, 전세, 월세, 뭐 자가주택이라도 그 은행 대출을 낀 원리금 상환 같은 게 있으니까요. 또 의료비용 의료의 그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뿐만 아니고 민간보험료 내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이 전체 지출들이 거의 고정 지출인데 이 고정 지출들이 전체 가계 지출 61% 거기다가 이제 뭐 이동통신 요금 또 핸드폰 통화료 또 지하철 타는 거나 뭐 왔다 갔다 버스 비용 이렇게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이 소비 지출의 82%가 고정 지출이더라. 소위 말해서 예. 442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만큼 받지도 못하지만은 실제로 가게가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 전체 소득의 18%밖에 안 되더라. 두 분 의사쌤은 사실 사회적으로는 많이 버시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예.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집에서 이렇게 이제 가정경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돈이 작다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게 아마 고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훨씬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경총이나 정경련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런 데서 하는 말이 한국 근로자들의 그 급여 수준이 너무 높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액면 그대로는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OECD 국가들의 그 구매력 대비로 월급의 그 월 소득을 보면 꽤 높은데 대부분의 북유럽 선진국가 뭐 중부 유럽, 남부 유럽까지 포함해가지고 들은 급여가 우리보다 좀 적게 받아도 방금 말씀드렸던 자녀 교육비, 또 부모님 생활비, 자기 자신의 노후 보장, 주거 비용이나 의료 비용 같은 거는 대부분 국가에서 다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같이 받든지 오히려 더 적게 받아도 실제로 가처분 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많다 보니까 구매력이 높아져서 실제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이 국가와 기업과 또 이제 가게가 이제 삼박자를 이루면서 또 수출과 내수가 이제 반반 정도로 조응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가게가 너무나 위축돼 가지고 수출을 삐끗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 또 경제가 계속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을 높아진다고 하는데도 내 삶이 닿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목적은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거,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예,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개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왜 정부가 개입해? 뭐 정부가 무슨 수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계가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3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치 정부의 예산을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을 하듯이 이 가계도 상당 부분 정부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나 또 대기업의 원화증관계를 그 불공정하게 못하도록 하는 이런 공정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 기업들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 노동소득 분배율이죠. 그렇죠.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인 정책도 사실은 정부가 정책과 법으로 상당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보수 정부 10년 거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하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계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줄어든 개념이었죠. 예. 그리고 자본과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훨씬 더 커진 게 결과적으로 가계 소득의 상대적 하락으로 지금 귀결된 거죠. 오늘 뭐 최순실 재판도 일부 20년형을 판결 났지만은 사자방 비리나 뭐 이런 것들 4대강 개발로 날린 돈도 물론 크지만은 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개별 가구의 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기업소득으로 넘겨준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민들 그거는 내가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손해봤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경제가 보다 공정했다라고 하면 예.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하락해 오지는 않았을 거거든. 예.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지면 내 소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뺏기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못 쓴 거죠. 또 하나 더 있죠. 중요한 게 그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가계로 이전해 주는 소득이 커지게 되면 우리 가처분 소득이 커지는데 또 이전 소득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 복지 그거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들에게 주는 거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뭐 정부로부터 복지를 받아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생각이 그동안에 복지 확충도, 보편적 복지 확충도 가로막았던 거고, 그리고 이전 소득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놓쳐버렸다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가 무상급식을 이제 안 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학부모들 반대하고 데모를 하니까 그 현장에 진압하러 갔던 경찰서장도 하는 말이 내가 진압은 하고 있지만 나도 사실 답답하다. 홍준표 때문에 나도 졸지에 그분은 애가 둘이었는데 그 무상급식 못하게 되면서 10만 원. 예, 월 10만 원 앉은 자리에서 내 월급 깎여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석에서 한 게 신문에 보도돼 갖고 아주 좀 센세이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무상보육 정책으로 300만 명의 자녀를 둔 600만 명의 그 부부들한테는 월 평균 24만 정도의 정부의 이전 지출 효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또 이번에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이제 그것도 좀 인상하기를 늦춰가지고 9월달부터 인상되지만은 어쨌든 그 540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월 25만 정도가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밖에 없는데 좀 이따가 이제 아동수당도 이제 시작돼봤자 이게 월 1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라든지 이런 나라 보면 정부가 머리 싸매고 어떻게 돈 줄까 이것만 고민한다 싶을 정도로 학생 수당, 아동 수당, 학용품 수당 별별 게 다 있거든요. 수당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제가 다 못 외우겠는데 마치 그 정부의 역할이 건수 잡아서 국민에게 돈 주는 것이 역할이냐 이렇게까지 돼 있는 것이 그 나라가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 경제를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정책의 하나로서 이전 지출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육이나 교육이나 그 의료나 주거나 이런 부분을 고정적으로 자기 돈이 아니고 사회보장을 통해서 지출하게 되면 그만큼 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월에 월급이라 해서 그 연말정산하고 나면 돈이 나오는 이런 부분을 매달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정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가구 그 도시굴자 가구의 평균 고정지출이 월 157만 원입니다. 그만큼을 안 쓰게 되면 월 100만 원 이상의 그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있는 이런 정도의 정책을 하자는 것이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주장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회사에서 받는 실질적인 월급이 올라가는 거. 예. 이명박의 다스의 비자금 같은 경우는 다 사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자기가 비자금으로 만드는 횡령 같은 거잖아요. 예.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복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더 늘려주는 방법. 예. 근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최근에 양기대 광명시장 인터뷰를 해보니까 세금도 아니고 동굴을 개발해가지고 예. 동굴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예. 무상교복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특이하지만 있긴 있더라. 예, 뭐 공부분을 늘리는 것은 또 바람직한 방향 중에 하나니까요. 그 무상 교복 하잖아요. 네. 교복 그게 가처분 소득을 또 늘려주는 거죠. 그렇겠죠. 예. 안 교복값 쓰- 주는 안 쓰니까. 거잖아. 아. 교복값을 주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선거에 있어서 구호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요. 그게 좋은 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전의 정부들은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을 안 썼거든요. 대부분 경제라는 게 대기업이나 또 중소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낙수 효과를 통해서 잘 살게 하자 이런 그 아젠다가 주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게 문재인 정부부터인데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95년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연평균 성장률이 0.08%포인트 정도로 완만하게 성장률 자체가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곡선의 가파름이 낮아지고 있었던 건데 95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연 0.26%포인트 정도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증가 속도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의 증가 속도가 낮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건데 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땅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재화의 합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유동이 엄청 많아지면서 규모 자체가 활성화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박은 또 있으니까 예. 어쨌든 간에 경제가 활성화돼서 뭔가 막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에서 투자를 안 하. 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서 투자를 안 한 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1980년대 후반 뭐 그리고 90년대 전반기 이래 걸쳐서 한 10년 동안은 연평균 거의 뭐 한 10% 정도씩 계속 성장을 그랬었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만하게 조금씩 성장률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로는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전가율,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전가되는 속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전가율이 떨어졌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저성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계속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니까 저성장의 고착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저성장의 원인이 단순하게 무슨 국제 경제가 어렵고 대한민국의 소비 시장이 너무 작아서 규모의 경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성장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이 이미 도래해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바뀌지 않음으로써 생긴 문제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물적 자본 투자 중심의 성장, 그 예를 들면 기업만 그렇게 키우고 이 개별 가게에 대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아무리 돈을 퍼붓고 경제가 성장해도 더 이상 그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더라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 양적 성장. 그러니까 수출을 늘리고 그 대기업의 그 숫자를 늘리고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봤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또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만 더 심화되고 이거 자체가 더 이상 그 국민 경제를 좋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자. 지금까지의 물적 자본 투자 중심의 성장이나 양적 성장 중심에서 그 인적 자본 중심의 성장 또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예.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다시 3% 올라갈 거라는 예상도 있었고 예. 워낙 이명박근혜 때 경제의 어떤 구조가 너무 좀 치우쳤다 그럴까요? 균형적이지 않아서 생긴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쨌건 모든 언론이나 뭐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은 뭐 당연히 올해 정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남의 떡, 그렇죠. 심포도 같은 거예요.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3만 달러면 대략 얼마인지 계산 좀 해보실까요? 그냥 편하게 1달러가 1,000원 정도로 치면 여러분 가구에 저 엄마 아빠 저 자녀 둘 이렇게 하면 4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1년에 한 1억 2천만 원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 예, 평균적으로 그 많이 버는 게 아니고 평균이 그렇게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버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1억 2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통계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뭔가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럼? 예, 그 구조가 뭐냐면 성장이 더 이상 삶의 질 개선과 그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양극화 성장을 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격차가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지수를 가지고 OECD 38개국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2012년에 24위였다가 우리나라가 2013년에 27위, 또 2016년에 28위, 그 작년 2017년에 29위로 이 자꾸 소득은 높아지고 올해 이제 3만 달러가 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높아지는데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높아지는 게 보통 사람들 자기 소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부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졌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냥 단순화시키면 빈익분 부익부예요. 맞아요. 빈익빈 부익부 맞네. 부익부. 부자가 더 부자가 되어서 평균적으로는 국민 소득이 조금씩 커졌는데 보통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를 않았다. 증가율이 조금씩만 증가했거나 아니면 정체 상태에 있다.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기업들 이 소득이 늘어나고 기업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경제가 골고루 발전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아무리 기업들한테 퍼줘도 줄푸세 통해 가지고 온갖 특혜를 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뭐 또 저 인수합병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이제는 더 이상 경제가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기업 소득이 말이죠. 그 2000년부터 재작년까지 한 16년, 17년 사이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기업 소득이 전체적으로 지금 255%가 증가했어요. 255%. 그런데 이 17년 사이에 가계 소득은 138%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소득 증가가 가계 소득 증가를 압도했잖아요. 그만큼 전체 우리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를 기업과 자본이 많이 가져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거대한 격차, 가계 소득의 위축이 결과적으로는 소비 지출이 이제 적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투자의 위축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잠식하는 이런 상태까지 와버려서 기존의 저성장의 추세가 더 악화되는 그 저성장의 완전한 고착화로 지금 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서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이런 위기감 때문에 지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기업들도 이제 답답한 게 처음에는 막 그 기업들한테 퍼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해가지고 막 기업 자산이 늘어나고 산업유보금이 늘어날 때는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산업유보금이 700조를 넘어서 쌓이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소비력이 없으니까 어디를 투자해도 그만큼 원하는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이전하는 거 말고는 국내에서는 투자를 할 데가 없으니까 그 거꾸로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는 이런 이제 빈곤의 악순환 과정으로 대한민국 이미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저성장 추세에서 탈피해서 이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고편 징조 같은 거 그게 뭔가 하면 민간 소비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간 소비 증가율이 그 작년 재작년 2006 특히 2017년까지 그 재작년까지 요 한 10년 사이에 최근 한 10년 사이죠. 이 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밑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약간 더 상회할 정도가 되면 이게 아주 좋은 징조거든요. 성장할 건데 그런데 실제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지금 2.8%로 예측되고 있는데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 한 2.5% 정도로 그게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수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처분 소득의 문제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에 맡겨두면 안 되겠구나. 예. 실제로 삶의 질은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져봐야 국민들 삶의 질이 안 높아지면 사실 정치하는 것에 의미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략.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정치권에 보면 일단 안철수부터 그런 얘기하던데요. 예. 그런데 재미난 게 최근에 이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소위 말해서 재벌 그룹의 경제연구소에서 이 가처분 소득이 왜 정체돼 있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도 이제 답답한 거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가지고 내수가 활성화 안 되니까 돈을 들고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투자를 못 하니까 또 원하는 수익을 달성할 수도 없고 하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물론 결론까지 저희가 모두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은 분석이 아주 잘 돼 있고 재미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이 소득과 비소비 지출로 좌우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자기 집에 수입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으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요. 조세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같은 것들은 이제 고정 지출로 나가는 거니까 이걸 비소비 지출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적으면 또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소득 측면과 비소비 지출, 고정 지출의 측면으로 규명해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을 한 기간으로 하고 요때는 좀 높았던데 13년부터 2016년 최근에 4년 동안을 또 한 구간을 해가지고 이 두 구간을 비교해보면 왜 가처분 소득이 줄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비교적 그래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그 높았던 시기가 그 이명박 정부 후반기 2010년부터 12년 사이 요때가 사실은 2008년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었고 2009년에 우리 경제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추경도 쏟아붓고 막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는 경제가 조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11년, 12년에 이제 경제가 좀 회복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했던 시기고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였는데 이때는 전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떨어진 시기였는데 요 두 시기를 이제 비교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 시기에 가처분 소득 높았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경제 정책들의 성과를 내어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좀 높았었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제대로 그런 걸 안 함으로써 이후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가처분 소득이 감소화되는 이런 행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갖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좀 쉽게 말해서 2010년 그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295만 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331만 원으로 그 월 연평균 한 5.9%씩 늘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13년에서 이 16년까지는 그 증가율이 5.9%가 아니고 2.0% 증가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가구의 가처분 연평균 증가율이 그 앞 시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전체 5.9%에서 13부터 16년까지는 그 2.0%로 물경 이제 3.9% 4% 가까이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왜 그 어느 부분에서 떨어진지 왜 떨어진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의 원인이 뭔지를 구분해 보는 건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가구의 소득이 너무 많이 감소되었어. 그거죠, 뭐 그게 다죠, 뭐. 소득이 너무 많이 감소되어서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이 그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 부상보육도 좀 더 확대했었고 노무현 때 했던 것을 더 확대했었고 또 기초연금도 시행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비소비 지출 부담이 약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소득 자체가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득 감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율 감소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데요. 근로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국가가 만드는 부가치 중에서 그 노동소득 월급으로 임금으로 얼마나 분배하는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 앞선 시기에 그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7% 되었다가 뒤에 시기 13부터 16년까지는 2.2%로 한 5% 가까이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이명박 정부 후반기 때는 사실은 이게 근로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꽤 높았습니다. 한 7% 정도씩 전년 대비 근로소득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기에 2008년, 9년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소득이 뚝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면서 2010년부터 회복돼가지고 11년, 12년 이때는 이제 연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이 한 7%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는 연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이 2.2%밖에 안 된 거예요. 한 생각해보죠. 7% 근로소득이 늘어나던 게 해마다 늘어나던 게 박근혜 정부 때 와가지고는 2.2%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가랑 연관이 있죠. 아니 근로소득은 물가하고는 뭐 직접적인. 아니 그러니까 그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면 생활이 더 상대적으로 공핍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금 근로소득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 실질 소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명목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질문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7%포인트 근로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증가율이 2.2% 7%가 2.2%로 줄어들었으니까 4.8%포인트나 둔화된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고요. 우리 그 소득이 줄어드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사업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소득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 때는 연평균 3% 증가하던 것이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0%. 그러니까 하나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업자들. 이게 영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게 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같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전 소득의 증가율이 각각 7.1%와 6.5%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전체가 다 감소해 버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느 소득 계층에서 줄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예를 들면 가장 가난한 계층인 소득 1분위 계층을 저소득으로 하고 이 소득 2에서 4분위 계층을 중간소득 계층을 하고 가장 부자인 소득 5분위 계층을 고소득 계층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저소득 계층인 1분위 계층에서는 조세나 이자 비용 등이 감소해서 비소비 지출이 일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가 너무 많이 감소해가지고 이 부분의 소득 자체의 감소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을 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데가 바로 이 저소득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참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소득 1분이라고 하면 소득 하위 20% 국민들이거든요. 이 소득 하위 20%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왜 줄었냐가 보니까 근로소득이 줄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소득 하위 20%는 비정규직이거나 뭐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들이거나 뭐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의 소득이 늘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소득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또 장사가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저소득 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둔화됐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을 지금 인상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일부 사람들이 좀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자인 그 고소득 계층 소득 5분위 상위 20%의 그 고소득 계층은 이 저소득 계층이나 중간소득 계층에 비해서 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또 조세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같은 비소비 지출도 같이 증가했는데 원체 소득이 많이 증가하니까 사회보험료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늘지는 않았어요. 가처분 소득이 줄지 않았다. 줄진 않았어요. 늘어났다는 게 예. 증가율이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증가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이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도 더 쓰진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다 돈 퍼줘봤자 국가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죠. 사람이 먹고 자고 쓰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 아무리 고급으로 좋고 먹고 자고 써도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거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소득도 증가해야 되고 예. 비소비 지출의 감소도 돼야 되고 이렇게 양대 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한 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원하층 관계 정상화라든지 경제민주화 정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근로소득 자체를 늘려주고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그 소득을 많이 이전시켜주고 또 각각의 일자리들의 그 소득 수준, 임금 수준을 높여가지고 임금을 통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전 소득을 늘려야지. 그렇죠. 네, 이전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또 고정 지출로 들어간 것을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작돼 있지 않습니까? 이자 비용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 가처분 소득은 줄게 되잖아요. 특히 뭐 이 저소득 계층들 특히 이자가 비싼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우리 저소득 국민들이 큰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그 이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역시 포함돼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뭐 10년 이상 그 장기 부채, 악성 부채 같은 경우에 정부가 모아서 탕감하는 정책도 하긴 했지만은 그런 정도를 좀 더 뛰어넘어서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가계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줄여주고 또 이미 채무 불량으로 들어간 분들은 각종 해생제도나 채무조정제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빨리 그 양성화시켜서 그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 금리 인상에 따르는 부분이 가처분 소득 감소로 직접적으로 와닿을 거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제는 적극적인 기존의 그 아주 그 악성 부채를 탕감해주는 걸 넘어서서 보편적인 부채를 킹감시켜주는 그 정책까지 나가야 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압도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성공해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 지출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전 지출. 그러려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죠. 정부가 돈이 있어야 이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정세를 해야 됩니다. 특히 누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누진적으로 돈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좀 더 내야 돼요. 그 돈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준단 말이죠. 그 이전 소득이 늘어나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서민 가계에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서민 가계의 이자 지출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자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가처분 소득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가장 이슈는 아마 최저임금 인상 아닐까 싶은데 예. 최저임금 인상하면 실업자가 급증한다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른다라든지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전 대통령 말대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단 이 보도를 누가 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남뉴스, 뉴시스, MBN, 세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딱 그 이름만으로도 대강 저희가 짐작되는 이제 매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뽑은 미다시 소위 말해서 제목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1월 10 실업급여 신청이 역대 최다다. 아이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면 그 톱으로 이렇게 싣고 있는데요. 근데 실업급여가 예. 전년 대비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그죠? 예. 그건 사실인데 이게 과연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기사도 팩트를 이제 짜집기를 해가지고 아주 애매하게 써놨는데요. 예를 들면 통계청의 그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숫자가 15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지난 같은 기간보다 이 32.2%나 증가했다. 이래서 이것은 그 구직급여 관련된 통계를 노동부가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로 최고로 높다. 그리고 그 1월 일자리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기 시작 전인 그 작년 12월에 비해서 1월 달에 13만 3천 개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이 다 거짓말들이라는 거죠. 왜요? 어떻게? 첫째, 일자리가 최저임금이 줄어들기 전인 작년 12월에 비해서 그 1월 달 갑자기 13만 3천 개가 줄어든 게 아닌데 마치 이것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나쁜 놈들이네 진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숫자가 15만 2천 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딱 1년 전에 2017년 1월에는 11만 5천 명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게 그 늘어난 게 3만 7천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은 13만 3천 개가 줄어든 것으로 오해하도록 이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팩트 자체가 틀렸고요. 두 번째로 이 4만 7천 개가 줄어든 내용도 보니까 건설업은 겨울에 굉장히 공사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해 마감이었던 그런 공사들이 끝나면서 급격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숫자가 늘었는데 이게 시기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실업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이거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건설업 쪽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 이런 분들을 고용보험에 많이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잖아요. 그 가입이 많이 시켰는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사업이 한번 끝나면서 이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제히 실업자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이 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최저임금 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가지고 이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이 는 건데 요게 한 7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최저임금이랑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간다. 악의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조선이나 섬유나 그 어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이 굉장히 실업 신청자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는 사람이 4만 3천 명이 증가했고요. 또 작년에 17년 추경으로 늘어날 일자리가 이제는 추경이 시한이 끝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실업급여로 신청으로 전환이 된 건데 여기서 늘어난 것도 한 4천 명인데 이렇게 그 실업급여 신청자 숫자 자체가 늘어난 게 12만 5천 명인데 전체적으로 오히려 작년 대비해 3만 7천 개만 늘었다는 말은 오히려 일자리가 거의 한 9만 개 정도가 더 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꾸로 13만 3천 개가 일자리가 줄었다 이렇게 뻥을 치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에이, 사람들 참.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자들도 그렇고 이 다른 언론 매체들도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게 좀 아쉽고요. 우리 팟캐스트 새날 듣는 분이라도 팩트를 좀 제대로 알고
물론 재직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주는 분도 생길 겁니다. 또 실업급여가 점점 확대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숫자도 더 늘어날 건데 그게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이라는 게 자기들의 어떤 악의성을 갖고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장 나쁜 언론의 형태거든요. 예. 자기들한테 불리하더라도 있는 건 그대로 말해줘야지. 마치 이렇게 보이게 어떤 그 꼼수를 부려가지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개별 가구의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이런 굉장히 현란하고 이미 검증된 정책들을 쫙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다음번에 그걸 들으시고 우리 지방선거에서 시장, 구청장, 군수로 나온 분한테 우리도 이런 공약 내걸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방선거도 중요해지겠군요. 그럼요.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느냐가.